김여정이 탑승한 전용기가 예정된 경로를 벗어나기 시작한 순간 평양과 쿠바의 정보망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가방 속에는 절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기록이 있었고 그녀는 그 기록을 지키기 위해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있었기에 모두가 그녀를 쫓는 걸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북한의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7월 12일 오전 9시 영입은 집무실 문을 열자마자 천장의 CCTV가 15도 왼쪽으로 틀렸다. 전날까지는 움직이지 않던 렌즈였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책상에 앉았지만 등 뒤에서 나를 따라오는 렌즈의 시선이 내 목 뒤를 찌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오전 11시 30분 회의록이 보안부 재검토로 회수됐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없던 일이다. 담당 간부는 시선을 피하며 내 책상 위에 문서를 내려놓았다. 오후 2시에는 출퇴근 기록 재등록 요청이 왔다. 동선 재추적이라는 의미였다. 오후 4시 50분 퇴근 10분 전 복도 끝에 처음 보는 경호원이 서 있었다. 팔짱을 끼고 내 사무실 방향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평소보다 15분 늦게 퇴근했다. 남편은 며칠 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진 상태였다. 북한은 아직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니 아이들 방 앞에 또 다른 경호원이 서 있었다. 그 눈빛은 감시가 아니라 통보였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검증이 아니었다. 정리 절차였다. 내게 준 시간은 길어야 2주. 감시망은 평소보다 2배 속도로 촘촘해지고 있었다. CCTV는 각도마다 미세한 조정을 반복했고 하루 동선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 다시 쓰여지고 있었다. 집 거실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은 평소와 같았지만 나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다. 시스템이 나를 밀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7월 19일 새벽 1시 42분. 복도 끝 여자 화장실은 야간 절전으로 가 꺼지는 구역이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모두가 조심하는 공간이었다. 문을 열자 바닥에 회색 USB 하나가 놓여 있었다. 너무 깨끗해서 일부러 둔 흔적이 확실했다. 나는 5초 동안 서 있었다.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숙청조의 함정은 더 노골적이다. 이건 누군가의 경고였다. USB를 들고 집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근 뒤 컴퓨터에 꽂았다. 3초 뒤 파일 하나가 떴다. 특별정리 대상 명단 2024년 8월 시행. 크로를 내리자 157명의 이름과 코드가 나열됐다. 53번째 줄에서 손이 멈췄다. YJ 코드였다. 바로 아래 YJ03의 남편의 코드였다. 처리 일정 8월 하순 해외 일정 중 실행. 방식 사고사 위장. 자녀 별도 재배치. 나는 의자에 앉은 채 10초 동안 숨을 쉬지 못했다. 재배치라는 단어는 문서에서는 중립적이지만 현장에서 쓰일 때는 고아원 이송 및 감시 등록이라는 뜻이었다. USB를 뽑아도 화면 속 글자가 계속 보였다. 새벽 3시 15분. 나는 USB를 책상 서랍 안쪽에 숨겼다. 그리고 창문 밖을 봤다. 평양의 불빛은 평온한 듯 흔들렸지만 내 세계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누군가 나를 살리려 USB를 두었는지 더 깊은 함정으로 끌어들이려 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명단이 진짜라는 사실이었다. 7월 23일 오후 3시 김정은이 나를 불렀다. 집무실이 아닌 창문 없는 작은 접견실이었다. 그는 책상을 사이에 두고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나는 문 앞에서 30초, 1분을 서 있었다. 고개를 든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동생, 최근 외부 접촉 보고가 잦다. 나는 조심스레 말했다. 업무상 필요한 접촉뿐입니다. 그는 내 말을 듣지 않는 듯 서류를 한 장 넘겼다. 날짜와 시간과 장소가 나열돼 있었다. 평양역 식당, 창광거리 서점, 대동강변 산책로, 모두 내가 기억하는 일정이었다. 그의 질문은 짧았다. 누구를 만났지? 나는 사실대로 답했다. 등록된 인물들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마지막에 던진 말이 내 심장을 움켜쥐었다. 가족은 잘 있지. 미소를 지었다. 말투는 평범했지만 의미는 압박이었다. 복도로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다. 집에 돌아와 욕실 환풍구를 확인하자 3일 전에는 없던 작은 검은 장치가 달려 있었다. 동전만 한 크기, 도청기였다. 나는 떼지 않았다. 떼면 눈치챘다는 걸 알린다. 이미 늦었다. 나는 그날 밤 스스로에게 인정했다. 나는 더 이상 여동생이 아니다. 제거 대상이다. 7월 28일 밤 11시. 해외 일정 통보 문서를 받은 순간 손끝이 먼저 얼어붙었다.
목적은 실무 점검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수행 인원과 일정 구성만 봐도 답은 명확했다. 이건 방문이 아니라 정리 절차였다. 해외에서 죽이고 평양에서 처리 결과 발표하는 방식. 나는 문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아이들 방으로 걸어갔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다. 문을 열자 두 아이가 같은 방향으로 돌아누운 채 자고 있었다. 큰아이는 6살, 작은아이는 4살. 나는 침대 옆에 앉아 숨을 죽였다. 아이들이 잠들 때 내는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갑자기 너무 희미해 보였다. 내가 사라지면 이 아이들도 함께 사라진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고아원 재배치 정치범 가족 지정 평생 감시. 난 이미 그 절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수없이 봤다. 남편도 명단에 있었다. 남편까지 사라지면 아이들은 완전히 고립된 채 국가 재산으로 처리될 것이다. 나는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한번 쓸어내렸다. 손이 떨렸다. 평양에서는 도망칠 곳이 없다. 국경, 바다, 공항 전부 봉쇄. 내 얼굴과 지문은 모든 검문소에 등록돼 있다. 나는 여기서 죽고 아이들은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 순간 작은아이가 잠결에 손을 움직였다. 내 손등에 닿았다. 아주 가볍게. 그러나 그 짧은 접촉이 심장을 강하게 찔렀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엄마가 곧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평양이 아니라 쿠바에서 움직여야 한다. 대사관까지 뛰는 11초만 확보하면 된다. 그 11초면 내가 살고 아이들이 살 길을 만들 수 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들을 한 번 더 바라봤다. 그 장면을 눈에 새겼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입술로 말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온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대신 머릿속에서 단 한 가지 계획만 반복했다. 쿠바에서 탈출한다.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남는다. 9월 3일 밤 10시 42분. 아바나 호텔 7층. 복도 전체가 정적에 잠긴 것처럼 보였지만 공기에는 얇게 긴장감이 깔려 있었다. 나는 문틈을 통해 복도의 밝기와 그림자 흐름을 10분 넘게 관찰했다. 조명이 일정한 간격으로 흔들리는 이유가 오래된 전선 때문이라는 걸 알았지만 지금은 모든 미세한 움직임이 경계 신호처럼 보였다. 경호원 둘은 교대 전에 늘 그렇듯 무전기 테스트를 하고 시계를 맞췄다. 짧은 숨 들이쉬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복도는 조용했다. 나는 문 뒤에서 심박수를 한번 셌다. 분당 112 정도. 평양에서 USB를 처음 손에 쥐던 순간과 거의 비슷한 수치였다. 그때도 죽음과 가까웠고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문 손잡이를 잡은 손바닥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떨림이 실수로 이어지면 끝이었다. 10시 59분 30초 가방끈을 한 번 더 조정했다. 가방 안에는 여권, USB, 현금 조금뿐이었다. 그 이상은 필요 없었다. 불필요한 물건 한 개가 속도를 1초라도 늦추면 그 1초가 목숨 차이였다. 나는 문을 살짝 열며 복도의 냄새를 확인했다. 에어컨 냄새와 오래된 카펫 먼지 냄새, 그 사이에 경호원들이 쓰는 가벼운 향수 냄새도 남아 있었다. 이상 없다. 문을 닫으며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움직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누군가 보고 있더라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10시 59분 55초 복도 왼쪽에서 경호원 둘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는 소리였다. 나는 문을 완전히 열며 속으로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11시 정각 경호원 둘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문이 닫히는 순간 모터 돌아가는 진동이 바닥을 타고 내 발바닥까지 전해졌다. 이건 신호였다. 지금부터 3분 30 그 안에 사라져야 했다. 나는 평소 걷는 속도보다 아주 조금 빠르게 복도 끝으로 향했다. 7층 복도는 길이가 42m. 중간에 CCTV 2개가 있는데 둘 다 내가 사전에 파악한 블라인드 구간을 가지고 있었다. 그 구간을 통과할 때 고개를 살짝 숙이기만 하면 얼굴이 완전히 잡히지 않는다. 나는 그 구간을 정확히 통과했다. 계단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안쪽에서 물 흐르는 소리 같은 아주 미세한 잡음이 들렸지만 사람 움직임은 아니었다. 나는 문을 열고 계단으로 들어섰다. 계단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공기가 더 눅눅해졌다. 열대의 밤 공기 때문인지 숨을 쉬는 리듬도 조금 흐트러졌다. 나는 난간을 잡고 최대한 발소리가 튀지 않도록 발뒤꿈치를 먼저 내려놓으며 걸었다. 1층까지 총 89계단. 평소라면 대략 1분 10초. 지금은 50초가 목표였다. 7층에서 6층을 지나며 뒤쪽에서 갑자기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소리였다. 새 경호원이 복도에 도착한 것이다. 그가 내 방 앞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10초. 지금 내가 6층에 있으니 40초 안에 1층으로 내려가야 그들의 시선 밖에서 사라질 수 있었다. 나는 속도를 5% 정도 더 올렸다. 계단턱 하나를 놓칠까봐 발끝 감각에 신경을 집중했다. 4층을 지날 때 이마에 땀이 번졌다. 손바닥이 젖어 계단 난간이 미끄러웠다. 왼손을 바지에 닿고 다시 난간을 잡았다. 3층쯤 도착했을 때 위쪽에서 미세한 바람이 내려왔다. 누군가 급하게 계단 문을 열었을 때 생기는 바람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속도를 줄이거나 올리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 불규칙한 움직임은 들키는 지름길이었다. 2층을 지나 마지막 계단에 도착하자 심박수는 분당 130 근처까지 올라가 있었다. 이 정도 수치는 내가 평양에서 신문장 들어가기 직전에 기록했던 심박수와 거의 비슷했다. 11시 01분 40초 계단을 벗어나 1층 로비로 향했다. 로비는 생각보다 더 밝았다. 아바나 특유의 노란 조명이 천장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프런트 직원들은 나를 보더니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자연스럽게 다시 돌아왔다. 외교관 신분증 목걸이를 본 것 같았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눈치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위치가 아니었다. 나는 주머니 속 여권을 살짝 만져 위치를 확인했다. 정문까지 거리는 20m. 나는 걸었다. 뛰면 의심받는다. 냄새가 달랐다. 실내 냄새가 아니라 바깥에서 들어오는 바람 냄새였다. 아주 약한 바다 비린내 같은. 정문 쪽 조명이 더 밝아지면서 호텔 앞 도로가 보였다. 택시 2대. 하나는 라디오를 듣고 있었고 하나는 운전사가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나는 첫 번째 택시로 향하며 속으로 다시 시간을 셌다. 11시 02분 05초 정문을 밀고 나오자 아바나의 밤 공기가 피부에 닿아 순간 온도 차이가 느껴졌다. 그때 뒤에서 호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속도 패턴이 흔들리고 그것만으로도 경호원은 모든 걸 눈치챈다. 택시 문을 열고 올라타며 외쳤다.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스페인어 발음이 정확했는지 자신 없었지만 운전사는 놀란 듯 고개를 돌리더니 바로 시동을 걸었다. 100m 너머로 호텔 입구가 작게 보였고 그 앞에 두 번째 그림자가 나타났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이 문 밖으로 빠져나왔다. 곧이어 또 한 명. 몇 초 뒤 호텔 출입구에서 검은 차량 한 대가 도로로 튀어나왔다. 헤드라이트가 택시 뒷좌석까지 움켜쥐듯 들어왔다. 이게 추격의 시작이었다. 10시 41분. 택시는 호텔을 벗어나자마자 속도를 조금 올렸다. 아바나 특유의 오래된 거리 냄새와 습기가 창문 틈으로 들어왔다. 도로는 울퉁불퉁했고 바퀴가 튈 때마다 몸이 위로 가볍게 흔들렸다. 100m 속 검은색 차량 하나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따라오고 있었다. 헤드라이트 밝기와 간격으로 봐서 경호원 차량이었다. 2명 또는 3명이 타고 있을 가능성이 컸다. 택시 기사가 100m를 보고 내 얼굴을 다시 한번 훔쳐봤다. 나는 가방끈을 잡고 말했다. 조금만 더 빨리 가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기사도 그 떨림을 느낀 것 같았다. 그는 말없이 가속 페달을 밟았다. 엔진음이 조금 더 거칠어졌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창밖을 빠르게 지나갔다. 추격 차량도 속도를 올렸다. 거리는 약 30m. 헤드라이트가 택시 뒤편을 끊임없이 흔들었다. 기사에게 물었다. 저 차 우리 따라오는 거 맞죠? 기사는 대답 대신 숨을 내뱉는 소리를 냈다. 맞다는 의미였다. 10시 42분 10초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뀌자 기사가 잠시 주저하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멈추지 말라고. 그는 다시 가속했다. 교차로를 통과하자 뒤에서 경적 소리가 날카롭게 찢어졌다. 추격 차량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따라왔다. 거리 25m. 나는 손바닥에 난 땀을 바지에 닦았다. 심박수가 다시 올라가고 있었다. 분당 130 이상. 이 정도 수치는 위험 신호였다. 호흡을 조절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10시 42분 50초 택시는 큰 도로에서 좁은 옆길로 빠졌다. 오래된 건물들의 그림자가 차창에 번졌다. 간판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길은 좁았고 차 2대가 나란히 지나가기도 힘들어 보였다. 하지만 추격 차량은 거침없이 들어왔다. 골목 안에서 엔진음이 더 크게 울렸다. 벽이 가까워서 소리가 반사되기 때문이었다. 그 소리가 귀를 때릴 정도로 가까웠다. 나는 기사에게 돈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다. 살려달라는 의미였다. 그는 이를 꽉 깨물고 핸들을 잡았다.
아바나의 돌길 위를 지날 때 차가 크게 흔들렸다. 뒷좌석에서 머리가 창문 기둥에 부딪힐 뻔했다. 추격 차량이 속도를 갑자기 올렸다. 20m, 그리고 어느 순간 18m. 나는 숫자를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했다. 대사관까지 대략 1.2km 남았다. 시간으로 따지면 4분 남짓. 4분이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동시에 너무 짧았다. 10시 43분 30초. 골목 끝에서 도로가 갑자기 넓어졌다. 택시는 오른쪽으로 크게 꺾였고 차체가 기울었다가 다시 중심을 잡았다. 추격 차량도 크게 꺾으며 따라 들어왔다. 두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건물 유리창에 반사되어 흔들리는 게 보였다. 택시 기사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뒷차가 너무 빠릅니다. 목소리에는 공포와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나는 말 대신 지갑에서 지폐 2장을 더 꺼내 눌러줬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의무감과 생존 본능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도로가 다시 넓어지자 교차로가 보였고 가운데에 공원 같은 어두운 공간이 있었다. 택시는 그 공간을 크게 도는데 이상하게도 추격 차량이 잠시 멈칫했다. 그것은 단 1초 남짓한 망설임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거리 확보였다. 거리 45m까지 벌어졌다. 나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었다. 10시 44분 40. 택시는 대사관이 있는 구역으로 진입했다. 이 지역은 도로 구조가 조금 복잡했다. 외국 공관들이 많아 일방통행이 여러 개였다. 추격 차량도 그걸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기사에게 외쳤다. 바로 앞에서 두 번째 코너에서 좌회전하세요. 좌회전에 즉시 다시 우회전하면 대사관 정문과 같은 방향으로 연결되는 길이 있었다. 기사도 그걸 눈치챘는지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속도를 유지했다. 10시 45분 10초. 첫 번째 코너를 지날 때 추격 차량 헤드라이트가 다시 강하게 보였고 거리 30m로 좁혀졌다. 그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이미 파악한 것처럼 보였다. 10시 45분 42 번째 코너에서 기사님이 핸들을 오른쪽으로 크게 꺾었다. 차체가 한쪽으로 기울고 나는 문손잡이를 꽉 잡았다. 그 순간 뒤에서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추격 차량도 같은 방향으로 꺾었지만 속도가 지나쳤던 듯했다. 헤드라이트가 벽을 강하게 비추며 흔들렸다. 거리 50m.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대사관 건물이 시야 오른쪽 끝에 보이기 시작했다. 흰색 외벽에 달린 태극기가 밤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깃발이 보이자 몸이 잠시 풀릴 뻔했다. 하지만 바로 다잡았다. 마지막이 제일 위험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10시 46분 20초. 택시는 대사관 정문 앞 도로에 진입했고 나는 문이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문손잡이를 잡았다. 기사에게 짧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방금 일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시야가 흔들렸고 발바닥 감각이 바닥의 질감과 충돌하며 아프게 올라왔다. 정문까지 17m. 뛰는 동안 뒤에서 추격 차량 문이 열리는 금속음이 뒤통수를 때렸다. 숨이 뜨겁게 목으로 올라왔다. 정문 앞 조명이 얼굴을 강하게 밝히는 순간 나는 손을 뻗어 문손잡이를 잡았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뛰어내리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3m, 2m, 그리고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왔다.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뒤에서 경호원 둘이 멈춰섰다. 그들의 눈빛이 유리 너머로 박혔다. 그러나 이 문 하나가 국경이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무릎을 굽혔다. 대사관 직원이 다가와 괜찮냐고 묻는 말은 희미하게만 들렸다. 심장은 아직도 계속 울리고 있었다.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만 느껴졌다. 밤 11시 32분. 대사관 정문 바깥에 서 있는 북한 경호원들의 숫자가 6명으로 늘어났다. 그들은 유리문 앞에 일렬로 서 있었다. 팔짱을 끼거나 무전기를 만지는 동작은 없었지만 문빛만은 공격성을 숨기지 않았다. 조용한 밤거리인데도 그들이 서 있는 구역만 이상하게 공기가 눌려있는 듯했다. 대사관 내부 조명은 부분적으로 꺼져 있었다. 나는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지도 못한 채 대사 집무실로 안내됐다. 문을 닫는 순간 복도 소리가 끊기며 고요해졌지만 이 고요는 오히려 귀를 찌르는 듯했다. 집무실에는 대사와 영사 그리고 보안 담당관이 이미 서 있었다. 대사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물었다. 평양에 가족이 있습니까? 나는 짧게 말했다. 남편과 아이 둘.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대사의 얼굴 근육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숨을 들이쉰 뒤 말했다.
보호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단순한 망명 문제가 아닙니다. 밖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건물 전체 조명이 꺼졌다. 갑작스러운 어둠에 방 안의 공기가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2초 뒤 비상 발전기가 돌아가며 복도 쪽에 희미한 조명이 들어왔다. 나는 어둠과 조명의 대비 때문에 잠시 시야가 흔들렸다. 보안 담당관이 무전기를 들었다.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후문 쪽에 차량 세대 진입. 옥상에서 인기척 포착. 그는 이어서 말했다. 포위 중입니다. 대사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확인했지만 정문 쪽은 커튼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밖의 분위기는 이미 들끓기 시작했다. 자정이 조금 지나자 후문 쪽에서 둔탁한 충격음이 들렸다. 처음에는 돌이 굴러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였지만 점점 크기가 커졌다. 누군가 던지는 물체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에 몸이 순간 움찔했다. 공포는 아주 작은 소리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이었다. 직원들이 지시를 받고 1층에서 2층으로 이동했다. 나는 복도로 나왔다. 복도 바닥이 밤 공기에 식은 듯 차가웠고 벽면의 액자들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대사관 내부는 예상보다 복잡했다. 회의실 뒤쪽에 또 좁은 복도가 있고 그 끝에 안전구역으로 이어지는 문이 있었다. 나는 그 방향으로 이동했다. 문은 이중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고 두께도 상당했다. 작은 방은 창문이 없고 벽도 두꺼웠다. 그 방에 들어오자 소음이 절반쯤 줄었다. 그러나 정문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여전히 들렸다. 새벽 1시 20분. 옥상에서 또 발소리가 들렸다. 발굽 소리가 아니라 신발 밑창이 콘크리트에 닿을 때 나는 미세한 마찰음이었다. 보안 요원 둘이 무기를 점검하고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들이 사라진 뒤 복도는 순간 비정상적으로 고요해졌다. 나는 그 고요가 더 무서웠다. 몇 분 뒤 요원들이 돌아왔다. 그림자만 봤습니다. 사람인지 확신은 안 됩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누군가 옥상 진입을 시도했다는 뜻이었다. 나는 손에 땀이 더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새벽 2시가 넘어가면서 정문 쪽에서 고함 소리가 번졌다. 언어는 들리지 않았지만 톤으로 내용은 짐작할 수 있었다. 인도 요구였다. 대사와 영사가 정문 쪽으로 이동해 쿠바 경찰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쿠바 경찰 둘이 정문 경계에 섰지만 눈빛이 확실하게 우리 편이라 보이지는 않았다. 어둠 속에서 북한 경호원들의 눈빛이 더 또렷하게 빛났다. 그들은 문 안쪽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마치 문을 뚫고라도 들어올 수 있을 것처럼 서 있었다. 2시 45분. 정문 유리가 금이 갔다. 충격은 크지 않았지만 경고였다. 대사관 직원들이 긴급히 문 근처에 이동하여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다. 나는 안전구역 안쪽에 있었지만 금간 유리 너머에서 눈빛들이 번지는 것이 보였다. 공기 중 긴장감이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3시가 지나자 보안 요원이 내게 방탄복을 건넸다. 옷 안으로 들어오는 무게가 무겁고 차가웠다. 요원이 말했다. 4시에 이동합니다. 공항 쪽에서 대기 중입니다. 하지만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할 기운도 없었다. 숨을 들이쉬면 방탄복 안에서 열기가 차올랐고 내 숨소리가 금속 표면에 닿듯 둔탁하게 들렸다. 새벽 3시 30분.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달리는 소리가 났다. 대사관 내부 직원이 메시지를 받으며 외쳤다. 정문 쪽 인원이 더 늘었다고, 그리고 옥상 인기척도 계속 감지된다고. 대사관 전체가 살아있는 생물처럼 긴장하고 있었다. 문손잡이만 잡아도 금속이 차갑게 느껴지고 복도 조명 아래 그림자가 이리저리 흔들렸다. 새벽 3시 50분 무렵 나는 잠시 벽에 기대 숨을 골랐다. 벽은 밤 공기에 식어 있었고 차가운 느낌이 피부를 타고 들어왔다. 아이들 얼굴이 또 떠올랐다. 그 생각은 나를 조금 무너뜨리기도 했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했다. 4시에 이동해야 한다는 사실만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방을 나오며 마지막으로 안전구역 문을 뒤돌아봤다. 그 문 너머에는 어둠과 위협이 서 있었다. 그리고 문 안쪽, 이 좁은 공간 안에서 나는 마지막 20분을 버텼다. 새벽 3시 58분. 대사관 후문 앞에 검은색 SUV 2대가 조용히 시동을 걸고 서 있었다. 주변은 아직 어두웠지만 어둠의 결이 달랐다. 긴장한 사람들의 움직임이 공기를 흔들고 있었다. 나는 방탄복 위에 재킷을 걸치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보안 요원 2명이 양옆에서 내 팔과 어깨를 감싸듯 이동 동선을 만들어줬다. 후문이 열리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바로 피부에 닿았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아주 미세한 마찰음이 들렸다. 누군가가 벽을 스치는 소리와 비슷했다. 요원이 내 어깨를 눌렀다. 빨리 타시죠. 나는 SUV 뒷좌석으로 몸을 낮춰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차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밀폐된 공간에서 방탄복의 무게가 갑자기 더 무겁게 느껴졌다.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사관 건물이 뒤로 밀려나는 것이 백미러에 잠깐 비쳤다. 동시에 멀리서 두 줄의 헤드라이트가 켜졌다. 북한 차량이었다. 거리는 40m. 속도는 일정했지만 문빛만으로 따라오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SUV 앞뒤로 배치된 쿠바 경찰 차량들이 경광등을 켰다. 그러나 그 경광등이 마음을 안심시키지는 못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느낌만 더 강해졌다. 속도가 시속 80km를 넘겨 엔진 진동이 발바닥에 그대로 전해졌다. 뒤쪽 차량 한 대가 옆 차선으로 붙었다. 헤드라이트가 실내로 번져들어와 눈앞이 잠시 하얗게 흔들렸다. 경찰차 한 대가 몸으로 막아섰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차창 너머로 짧게 울렸다. 그러나 추격 차량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옆 차선에서 속도를 조금 더 올리는 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움직임은 또렷했다. 공항 진입로가 가까워질수록 도로 폭이 좁아졌다.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었지만 새벽 안개 때문에 밝기가 고르게 느껴지지 않았다. 앞차가 속도를 줄이자 우리 SUV도 살짝 밟았다. 그 순간 뒷차가 바짝 붙었다. 거리 15m. 다시 10m. 경찰차 두 대가 동시에 차선을 바꿔 추격 차량 사이로 끼어들었다. 충돌음이 크게 나지는 않았지만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다. 그 소리가 내 가슴까지 닿는 느낌이었다. 공항 게이트가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손을 꽉 말아쥐었다. 이 구간만 통과하면 되는 것이었다. 이 구간만. SUV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뒤쪽 차량이 멈춰섰다. 그들은 더 따라올 수 없었다. 나는 그제야 아주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전 4시 23분. 전용기 앞에 도착했다. 계단까지의 거리는 50m였지만 내게는 평양에서 아바나까지의 거리보다 길게 느껴졌다. 문이 열리고 나는 밖으로 내렸다. 발바닥에 공항 바닥의 차가운 느낌이 그대로 전달됐다. 보안 요원들이 사방을 보고 있었고 그들의 어깨 움직임만으로도 긴장감을 알 수 있었다. 나는 한 걸음씩 계단 쪽으로 걸었다. 10m. 심장이 다시 빨라졌다. 20m. 등 뒤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30m. 머릿속에서 아이들 얼굴이 번졌다. 40m. 혹시 모를 위협 가능성을 본능적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총격, 납치, 돌진. 그 모든 상상은 몇 초 안에 지나갔다. 50m. 계단에 도착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지만 멈추지는 않았다. 기내에 들어서자 문이 바로 닫혔다. 동시에 엔진 소리가 커졌다.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하며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바퀴가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 나는 손이 떨린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억지로 억눌렀던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창밖으로 아바나의 불빛이 멀어지고 검은 바다가 보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지난 며칠의 소음과 추격과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18시간이 지난 뒤 인천공항 전용기 계류장에 착륙했다. 문이 열리자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기내로 들어왔다. 익숙하지 않은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국정원 요원 3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조용히 안내했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현실감을 줬다. SUV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나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다. 서울 외곽이 스쳐 지나갔다. 네온 사인, 신호등, 아파트 불빛. 공포가 없는 도시의 불빛이었다. 오후 2시 무렵 우리는 안전가옥에 도착했다. 2층 집이었다. 나는 현관을 지나 방 안으로 들어갔다. 커튼이 쳐져 있어 바깥은 보이지 않았지만 실내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숨을 쉬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다. 침대에 앉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몸은 안전한데 마음은 아직 도망치고 있는 느낌이었다. 저녁이 되자 배가 고파졌다.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다. 물이 끓는 소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평양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였다. 면을 넣고 3분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창문 쪽을 몇 번이고 바라봤다.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았다. 식탁에 앉아 라면을 먹기 시작했다. 짜고 뜨거웠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그릇에 떨어지는 눈물이 국물과 섞였다. 나는 그대로 먹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입안에서 퍼졌다. 밤 10시. 창문을 조금 열었다. 서울의 밤 공기가 들어왔다. 이 도시의 소리들이 귓가에 닿았다.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 사람 목소리, 가게 문 닫는 소리, 평범한 생활의 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가슴이 조금씩 풀렸다. 아이들 사진을 꺼내 다시 한번 바라봤다. 그들이 웃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기다려. 엄마가 데리러 갈게.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잠시 더 바라봤다. 저 멀리 어둠 속에 평양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만큼은 이 낯선 도시가 나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창문을 닫았다. 방 안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심장이 천천히 안정됐다. 이 새벽만큼은 끝났다.